아니죠.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까지 어려웠죠? 계속 어렵지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처음 배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3, 4월 달에, 5, 6월 달에, 7, 8월 달에, 7, 8월 달에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제 갈수록 이렇게 압축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펼쳐보고 압축해서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할 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 배우는 것은. 이제 정책론으로 갈 건데 이제 4편 정책론입니다. 그럼 정책론에서 이제 목차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정책론에서 지금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써놨는데 이 정책론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몇 번 같아요? 1번.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정책론이 뭐냐면 이제 정책론 이렇게 이제 배울 건데 이걸 다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정책론이 뭐가 정책론이냐면 국가 가는 거. 국가 가는 것을 정책이라고 그래요. 교육 정책이 어떻다, 복지 정책이 어떻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정책입니다. 그럼 국가 가는 것을 다 정책이라고 하고 국가가 부동산 관련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부동산 정책 그래요. 행정이란 말 나와요. 행정. 행정이란 말이 나오면 이 행정은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이 행정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국가가 하는 거라고. 그럼 정책, 행정, 규제, 제도 봐요. 규제, 제도 여기 전부 다 행정, 그 다음에 정책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토지 정책 그러면 여러분 고고스한테 배우는 게 다 토지 정책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책론을 배울 건데 이제 정책론 이거 목자인데 이제 다시 올 거예요 이거를. 그럼 정책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봐요. 제 4편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이제 개념 물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가 뭘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 그러면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부동산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요 부동산 문제라고 아니거든요. 사람 문제 사실 봐봐요. 이제 학자들이 이거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토지 문제가 도대체 뭘까? 토지 문제는 토지를 못 만드니까 부족해요. 그럼 토지가 비싸요. 이게 토지 문제야. 또 하나의 토지 문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게 소유가 편중됐다는 거야. 이런 것을 토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학자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토지 문제를 우리 책에 보면 토지 문제에서 자세히 써놨어요. 그거 다 찢어버려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토지 문제를 제가 가볍게 언급하면 이런 거예요. 토지는 근본적으로 못 만드니까 늘 부족해요. 이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한다고. 책에는 물리적 토지 문제 썼다고. 그래서 부정성이 썼다고. 그럼 물리적으로 못 만들면 토지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럼 토지 수요가 증가하는데 토지는 못 만든다. 그럼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요. 이걸 집가구 현상. 이걸 경제적 토지 문제 이렇게 부른다고 학자들이. 그다음에 소유가 편중돼 있다. 있는 사람 많이 있고 없는 사람 없다. 이런 것을 토지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가 비싸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베트남도 가고 막 동남아 다 가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고 막 동남아로 가는 중국도 가고 그런 이유는 자, 막 노조 탓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 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비용이 비싸니까 우리나라는 인건비 비싸죠. 그럼 토지 가격이 비싸고 이러니까 애국으로 나가는 거. 꼭 노조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노조도 일부 탓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토지 가격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비싸진다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다.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니까 국가는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을 해요. 이걸 토지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주택 시장에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택 문제가 뭘까? 주택 문제가 주택이 비싸다. 주택이 부족하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 이게 주택 문제예요. 그럼 우리 인천의 주택이 아파트에 30평 아파트가 인천에 30억이다. 그럼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주택이 너무 비싸면 살 수 없으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지. 그것을 주택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면 토지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토지 정책, 주택 정책을 하는데 세금 가지고 개입하는 것을 조제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봤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무슨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이걸 공적인 노력이라고 그래. 이 공적이라면 국가가 한다는 소리야. 국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인 노력을 한다. 이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야. 이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부동산 정책. 이렇게. 자, 부동산 정책의 개념이 끝났어요. 그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인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그러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시장이 개입한 것은 토지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시장이 개입한 것을 주택정책, 세금 가지고 개입한 것을 조세정책.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크게 보면 몇 가지를 배우냐면, 이 부동산 문제가 먼저 나오죠. 이 부동산 문제. 근데 시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왔는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우리 책은 토지 문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문제는 필요 없고,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나와. 시장 개입, 요거 공부하는 거야. 요 시장 개입에서 시장의 실패라는 게 나옵니다. 시장의 실패.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 개입과 시장의 실패를 공부하고, 여기까지가 총론이야, 총론. 정책론, 총론. 자, 강론으로 가면 토지시장이 개입한 것을 토지정책, 주택시장이 개입한 것을 주택정책, 세금 가지고 개입한 것을 조세정책 이렇게 한다고. 그럼 통상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몇 문제를 출제하냐면 5문제를 출제하면,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는 처음에 안 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세정책은 매년 나온 게 아니라 경년제로 나오고, 주택정책도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토지정책은 하나 내지 2문제를 출제한다고. 이렇게 조세정책 안 나오면, 그러면 시장의 개입, 시장의 실패에 묶어서 한 문제 또는 2문제 출제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토지정책 가볼게요. 토지정책은 여러분들 공법선생님한테 내일 공법 배우죠? 그 공법의 90%가 토지정책이에요. 공법 선생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토지정책이라고. 그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토지정책, 우리나라 모든 토지정책을 다 알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많은 공법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공법 선생님 많이 있는데, 그 공법 선생님들께서 하는 말 90%가 토지정책인데, 그럼 공법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토지정책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토지정책에서 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약간 배우는 게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럼 이 토지정책은 부동산에 결혼해서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오는데, 저에게 배우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공법쌤한테 배우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택정책을 합니다. 이 주택정책에서 공법 선생님이 주택법 이야기해요. 주택법. 그 주택법이 주택정책이에요. 그럼 이 주택정책도 저에게 배운 내용도 있고 공법쌤한테 배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공법쌤한테 배운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조세정책. 조세정책에 대해서 우리 학원에서 강사 포함해서 원장님도 여러분도 있고 다 우리 학원 구성원은 강사들도 원장님도 여러분 다 포함되잖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조세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그치, 세법 선생님이야. 저 아니요, 저. 어떤 사람은 결혼쌤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 결혼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탄력성만 잘 알아. 난 탄력성만 잘 알고 나머지는 몰라. 그러니까 조세정책에서 가장 많이 아신 분이 세법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세법 선생님께 하는 말 전부가 조세정책이 되는 거야. 최근에 이 조세정책이 우리 부동산에 결혼해서 나오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세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지정책은 공법 선생님하고 저에게, 주택정책은 또 공법 선생님하고 저에게, 그다음에 조세정책은 세법 선생님하고 저에게. 근데 최근의 경향은 계속 이 토지정책, 주택정책은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나오고 우리 개론에서, 그다음에 조세정책은 세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2차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다. 선생님 나는 2차 공부 안 하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우리 부동산을 개론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다 언급해 줍니다. 그다음에요. 조세정책에 대해서 세법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올 건데, 엄청나게 깊은 내용을 우리 개론에서 내겠습니까? 세법에서 내겠습니까? 세법에서 내고, 개론은 개괄적인 내용을 낸단 말이에요. 세법에서만 배운 내용이 낼 수 있는데, 세법에서만 배운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제가 다 언급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정책론은 2차 과목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여러분에게 공부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 토지정책에 대해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조세정책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 세법 선생님, 공법 선생님, 개론 선생님 전부 다
부동산학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도 다 모릅니다. 부동산학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특히 이 정책론에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저에게 배우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정책론에서 5문제 출제되는데 4문제가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러면 출제를 잘못했거나 제가 수업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 없고 5문제에서 많아봐야 1문제 정도가 안 배운 내용이 나온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잘 찍자. 틀리지 말고 잘 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커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걸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100%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럼 이제 큰 틀을 잡아봤고 부동산 정책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특징에서 우리 책이 쭉 나열됐다고. 어떻게 한다고? 찢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여기 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 하는데 이 정책이 다른 말로 시장 개입 방법이야. 시장 개입 방법을 정책이라고 그래. 그럼 시장 개입 방법, 공법 선생님한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다 배우죠. 거기에 정부가 다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중개사법 선생님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이거 뭐냐고. 그럼 민법 시간에?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중개사 선생님한테 배우고 민법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한테 배우고. 그 민법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뭐 할 때 배웠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엇 할 때? 민법 할 때? 뭐 할 때? 유동적 무효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시죠? 지금은 여러분보다 제가 민법을 좀 더 잘 알아.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한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런 거 배웠다고.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정책이야. 정책 하나씩 시장 개입 방법 이걸 정책 수단이라고 한다고. 정책 수단. 그럼 우리나라의 정책 수단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다고. 근데요 개입 방법이 정책 수단인데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토지용 규제 자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개입 방법 뭐가 있고 간접 뭐가 있고 이런 거 이제 시험에 낸다고. 요거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배울 텐데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다음 마지막에 효과라고 나왔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정책론 파트를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효과라고 나와. 효과 단기 장기 이렇게 한다고 봐요. 요 주택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주택 문제가. 그럼 주택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것도 주택 문제고 임대료가 너무 높다. 이것도 주택 문제야. 그러면 우리 인천에 임대료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등이 힐 것 같아.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이 개입한 것은 임대주택 정책이라는데 그럼 인천에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를 규제하자. 임대료 규제. 이렇게 지금 인천의 임대료가 아파트 평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이다.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정부가 50만 원만 받아라. 여기에 임대료 규제야. 그럼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것을 지금 정책을 시행했다고. 그럼 임대료 규제를 하면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결과가 도대체 뭐냐? 이걸 효과라고 한다고. 효과. 그럼 정책을 폈으면 그 정책이 과연 먹혀들었는가 안 먹혀들었는가? 그거 효과.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 효과가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임대료 규제를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되는 것도 있다고.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어. 보조.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임대료 규제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 보조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 보조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해버린 거야. 인천은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너무 비싸네. 그러면 50만 원 규제하자. 이게 있고 임대료 100만 원 그대로 두고 정부가 50만 원씩 보조금 주는 게 있어. 임차는 이게 있고 아니다.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한 달에 50만 원짜리 받고 공급하겠다.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임대료 규제했을 때하고 임대료 보조했을 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했을 때 어느 경우가 효과가 더 좋게 나온가? 그거 봐야 돼. 그래서 효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지역지구제라는 걸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공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 저한테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걸 배울 건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되면 어느 지역이 중심상업지로 지정되면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정책은 무조건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책 보면 이제 임대를 규제했습니다. 그럼 효과 이렇게 나와 효과. 그래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궁극적인 것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이게 장기를 물어본 거야. 장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단기는 장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효과가 나온다. 효과. 그래서 마지막에 효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수요 공급 그러면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수요 공급 그러면 뭘로? 네가 아니라 가격으로 끝난다 했잖아. 가격.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한다. 가격. 그것처럼 요 부동산 정책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효과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까 임대료 규제라고 있었죠. 그 임대료 규제가 엄청 시험에 잘 나와요. 규제. 그럼 임대료 규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돼. 임대료 규제자는 좋은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거기에 이제 골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봤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는 공부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부터 시장 개입부터. 그럼 이제 시장 개입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야. 부동산 문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거 공부할 필요 없다. 정부의 시장 개입 여기서부터 공부하는 거야. 저기 제가 1장, 2장은 제가 편의대로 쓴 거예요. 책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왜 정부가 시장 개입을 개입의 이유. 요거는 시험에서 잘 나와요. 요거는 잘 나오는데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막 외우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몇 번 듣다 보면 돼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먼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고 했어요. 그럼 시장의 실패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 우리 정책론 배우기 전에 제 3편에서 뭘 배웠어요? 시장 배웠어요. 시장. 제 3편이 시장론이야. 시장론. 그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부동산 시장론 가장 먼저 배우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특성, 특징 이런 거 배웠다고.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도대체 뭐냐면 시장이 하는 일. 시장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만나서 뭘 결정합니까? 가격을 결정해요. 이게 시장의 기능, 시장의 역할이라고. 그럼 가격이 결정됐으면 이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그 물건을 사고 판다를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물건을 사고 판다 경제학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자원을 배분한다. 자원 배분. 여기에 지금 시장론에서 저하고 처음 배웠을 때 시장이 뭡니까 할 때 이렇게 했다고. 시장이란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이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를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 자원 배분이 매우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원 배분을 매우 잘했다 이게 효율적이라고. 자원 배분을 잘못했다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자원 배분 효율적이란 말은 이 자원이란 말은 지하 자원이 아니에요. 지하 자원이고 여기다가 주택 시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주택 시장은 주택 수요자, 주택 공급자 만나고 주택 가격이 결정되고 그 주택 가격으로 주택이라는 자원을 사고 파는 거야. 이걸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 우리 인천입니다. 인천의 주택 시장에 주택이 100채가 필요한 거야. 필요. 그 100채가 필요한데 공급된 주택이 요 공급된 게 이제 주택이라는 자원이 배분된 거야. 80개다. 80채다. 그럼 주택이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시장은 자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다. 이걸 시장의 성공이라고 해요. 시장의 성공. 그러면 자원 배분 비효율적이다. 자원 배분 비효율적이란 말은 100개가 필요한데 80개밖에 안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몇 점, 부동산의 결혼 몇 점이 왔어요? 부동산의 결혼만 몇 점이 합격이야? 60점. 근데 40점밖에 못 맞았다는 소리야. 그게 자원 배분을 실패했다 한다고. 이게 자원 배분에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건데, 봐봐요. 민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95점 맞았어요. 근데 민법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개론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개론 37.5를 맞았어요. 자원 배분은 완전 실패한 거야. 이거 불합격이잖아요. 의미하셨죠? 그 민법이 쉬웠는데 민법 열심히 해서 민법 75점 맞고 부동산의 개론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45점 맞았다고 봐요. 자원 배분이 매우 효율적으로 된 거야. 둘 합격이잖아, 합격. 그러면 여러분 점수로 보면 1차 과목 점수로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게 민법도 60점,
개론도 60점. 이게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야. 선생님 나는 민법 80점 맞고 개론 80점 맞았다. 근데 2차는 떨어져 버렸다. 뭐 잘못된 거야. 민법 60점 맞고 개론도 60점 맞고 그러면 시간 세이브해서 2차 과목 공부했어야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맞추면 그게 자원배분, 시간배분이 효율적이라는 소리야. 그런 뜻이라고 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면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야. 자, 민법을 60점 맞췄습니다. 민법 60점 맞췄는데 개론도 몇 점 맞으면 돼요? 60점. 그런데 개론 80점 맞았어요.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민법을 60점 맞았으면 개론도 60점 맞추면 돼. 민법 60점 맞췄는데 개론은 40점 맞췄다? 비효율적. 80점 맞췄다? 비효율적. 60점이 필요하면 60점 맞추면 된다고. 근데 인천은 100개가 필요해. 80개 만들었다. 비효율적. 120개 만들었다. 그것도 비효율적. 그러면 자원배분 효율적이면 시장이 성공했다고 자원배분 비효율적이면 시장이 실패했다고요. 시장이 실패. 여기 이제 경쟁 시장이 실패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인천이라는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이 100개가 필요한데 80개밖에 안 만들었다. 시장이 실패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인천에다 주택을 20개를 공급해야 된다고. 그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야.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시장이 실패했다. 100개가 필요한데 80개밖에 안 만들었다.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 만들었다. 120개 만들었으면 20개를 더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자원 낭비라고.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된다는 소리야.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낸다고 이렇게. 근데 다른 말로 시장의 실패가 무슨 말이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야. 그럼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그대로 낸다고. 예? 또 하나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자, 사회적 목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가 무엇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 사회 목표하고 30년 전에 우리 사회 목표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지금은 민주화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30년 전에는 민주화했다고. 군부 독재 타도 민주화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민주화가 사회적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화란 말 안 쓰잖아요. 30년 전에 또 이런 거 했잖아요. 지역감정 해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역감정 해소란 말 안 쓰거든요. 그죠? 지역감정 해소, 차라리 지역감정 해소가 지역 차별 해소해야 돼. 지역 차별 해소. 근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 쓰는 말은 무슨 말 써요? 양극화 해소. 양극화. 그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가 된다. 제 동생은 한 달 버는 게 제 동생은 5천만 원이야. 제 동생이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요. 제 동생이 한 달에 5천만 원 든 게 아니라 예를 든 거라고. 그러니까 제 동생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저는 그런데 200만 원 벌어요. 그럼 동생이 저를 도와줘야 돼. 이게 소득 재분배야. 근데 동생 절대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옆집은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나는 200만 원 번다. 옆집이 나를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다고? 그럼 계속 양극화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돼요. 지금 돈 있는 사람 돈 벌거든요. 돈 없어서 지금 이자율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대출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돈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그럼 정부가 어떻게든지 개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동원하겠죠. 그럼 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사회적 목표야. 저는 또 사회적 목표가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큰 사회적 목표인데 비정규직. 하는 일은 똑같아. 하는 일은 똑같은데 정규직은 100만 원 받는데 비정규직은 50만 원도 못 받아.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50만 원 좀 더 받고 65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문제지. 그게 비정규직이 문제라고. 그래서 이 앞번 정권에서는 뭐 비정규직 해소했는데 다시 어떤 상태로 돌리니 어쩌니 막 말도 막 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게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소득 재분배하는 것도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 해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 재분배할 때 정부가 강제로 당신 5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내놔.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세금. 한 달에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율을 많이 매기는 거야.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세금을 안 매기지 않고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세금 많이 부과해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소득 재분배라고 한다고. 그럼 소득 재분배는 뭘 가지고 할까? 세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조세 정책을 배우는데 세금은 소득 재분배 역할이 있다. 이거 잘 낸다고. 의미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정부는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엄청 잘 되죠. 정리.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요. 또 하나 여기 이번에 사회적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효율성일 수도 있고 형평성일 수도 있고. 그럼 소득 재분배는 효율성일까 형평성일까? 형평성 이렇게 된다고. 주거복지. 주택법을 보면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있다고. 최소한 이 정도 주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가격에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소리야. 주택법을 만들어서 주거복지 등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 거야. 근데 그 사회적 목표가 아까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뭐 지역차별, 민주화. 근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그 밖에 다른 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2번은 딱 한 번 나왔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요거는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그냥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3번의 경제 안정화 경기 조절인데 얘는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갔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 안정화, 경기 조절을 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 것을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 것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 시험에서 이것은 딱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장의 실패,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됐습니까? 이렇게요. 추워요? 추우면 말씀하세요. 따뜻하면 줘라. 준다고. 추운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공부할 때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택시장에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개입했는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했는데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료가 너무 높아. 그럼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를 규제할 수도 있고 임대료 보조금 줄 수도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수도 있고 임대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임대료 규제를 잘못 선택한 거야.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빠지는 거야.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 그러면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고. 그럼 정부의 실패는 어쩌다 한 번씩 지문 나와. 지문 이렇게 나온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거야. 더 나빠졌다는 소리야.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이 후생은 만족감이 오히려 더 감소한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 개입하는 이유가 나왔으면 개입하는 방법이 나온다고. 개입하는 이유가 나왔으면 개입을 해봐야지. 개입하는 방법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 정책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중에서 요 사회적 목표 있죠? 사회적 목표는 여러 가지니까 요 경제 논리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고. 요거는 정치적이니까. 그럼 사회적 목표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주구장창 매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시장의 실패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장의 실패. 그럼 이제 시장의 실패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시장의 실패 개념과 원인이 나오는데 요 개념은 아까 이미 다 봤어요.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자기 역할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100개가 필요한데 100개가 공급되지 않았다. 그것을 시장에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실패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 100개가 필요한데 80개밖에 안 만들었다. 과소 생산. 100개가 필요한데 120개 만들었다.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과잉 생산이 시장의 실패야. 그럼 시장의 실패 개념을 써놨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수급 조절이 실패했다. 수요 공급 실패한 거지. 자, 수요는 100개인데 공급은 80개밖에 안 된다. 수급 조절 실패했잖아요.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해요. 이건 나오잖아. 그럼 뭘 내냐면 주구장창 이걸 내는 거예요. 요 시장의 실패 원인 요걸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은 요 5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암기상. 요거 암기. 요거는 별표 3개짜리 안 되고 별표 2개짜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실패 원인이 쭉 나는데 예, 요거 우리 시험이 좀 해야 하는 게 이렇게 주면 우리한테 더 편할 수 있어요. 요 규모 경기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규모 경제가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규모 경제가 무슨 말인가? 규모 경제는 왜 시장이 실패하는가? 이걸 물어보면 좋을 텐데 안 물어봐.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냐고만 물어봐. 시장이 실패냐? 그럼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라고 하면 돼요. 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공공재가 존재한다. 내 외부 효과 존재 빼버리고 이거 다 빼버리고 외부 효과 공공재를 준다고. 그럼 외부 효과든 공공재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외부 효과는 공공재는 왜 시장이 실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좋은데 요 두 개는 물어봐요. 근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규모 경제가 불안정인 시장이 지금 시장이 실패 원인이라고 써놨거든. 그럼 왜 시장이 실패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그냥 요거 암기사항을 여러분이 물어본다고. 그럼 요거는 이제 암기사항이 되는 거야. 요 시장의 실패가. 그러면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정인 시장. 요 시장은 완전하고 불안전이거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에 완전 경쟁. 꼭 필요한 만큼 만들고 꼭 필요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야. 그럼 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돈을 많이 못 벌어. 초과이익이 없다고. 여기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꼭 필요한 만큼 만든다. 이걸 시장이 성공했다고 그래. 그럼 불안정인 시장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여기 시장이 실패야. 그러니까 불안정인 시장이 실패라고. 시장의 실패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니까. 근데 이제 불안정인 시장이 독점이라든지 과점이라든지 뭐 독과점 이 두 개 묶으면 독과점이거든. 뭐 독점적 경쟁 이것을 불안정인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불안정인 시장이 나오든 독점 시장이 나오든 과점 시장이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나오면 여러분이 맞춰내는데 공급 독점이라고 주거든. 공급 독점. 그다음 이제 공급 독점 이렇게 한다고. 공급 독점. 그럼 이 공급 독점이 한 명만 공급했다. 이게 공급 독점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을 때 완전 경쟁이에요. 그럼 한 명만 공급했다. 그러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야. 그럼 한 사람만 공급한다. 이게 전력.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에서만 공급하잖아요. 이게 독점이야. 공급 독점이라고 한다고. 그럼 독점이 나오든 공급 독점이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라고. 그러면 시장의 불안정인 시장 또는 시장의 불안전성, 독점, 공급 독점, 뭐 과점 다 시장이 실패야. 나중에 제가 좀 심학습 가서 이제 언급하겠지만 요 규모 경제 있죠? 요 규모 경제가 나중에 독점이 된다고. 독점. 그러면 불안정인 시장이나 독점이나 규모 경제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 그러는데 여기 있는 말 전부 다 시장이 실패 원인이 되는 거야. 이제 암기하고 제가 이제 3, 4월 달 가면 여기 이제 또 좀 약간 깊은 내용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이 5가지 이제 일단 암기상인데 이 중에서 자, 개별적으로 단독 문제 내는 게 있다고. 그 단독 문제 내는 게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 요 두 가지만 단독 문제 내고 나머지는 단독 문제 내지 않는다는 거야. 요거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공재 여기에 비경합성, 비배제성 나오고 무임승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 무임승차란 말이 나온다고요. 요 무임승차를 주면서 여기에 시장이 실패인가 아닌가 물어봐요. 그럼 뭐 무임승차가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실패. 여기 있는 말은 전부 다 시장이 실패가 된다. 여기 있는 말은. 그럼 요거 이제 암기상인데 외부 효과는 정외부 효과가 있고 부외부 효과가 있어요. 여기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는 이거 뭐 할 때 배웠을까? 부동성 인접성 할 때 요거 배웠다고. 그러면 정외부 효과든 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말 어떤 말 나와도 시장이 실패다. 요거 이제 암기상이 되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시장이 실패하는 거야.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들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시장의 실패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 앞에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뭐야? 앞에 볼까요? 앞에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장해서 개입할 수 있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주냐면 정부는 공공재, 외부 효과, 규모 경제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준다고. 이해됐습니까? 연결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를 끌어들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부효과, 공공재, 규모 경조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옳은 지금 되는 거고. 자, 여기 볼까요? 이제 이렇게 출제한다면 이제 29회 때 냈잖아요.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예부효과, 불안정 이상,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빠져야 돼? 재화의 동질성이 여기 없잖아요. 여기. 이때 요 지문 준 게 아니라, 요건 지문이 아니라 29회 때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 그랬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상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서 부정적인 말이 두 개 나와요. 예, 요 T 거 빼고 부정적인 말, 요 불자하고, 요 B자하고. 불자를 빼고 줘요. B자를 빼고 줍니다.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한다고. OX, X,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한다고. 그 요거 암기상인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장의 실패 원인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눈빛 별로 안 좋아지니까 못하고 쉬었다 할까요? 자, 그러면 정부의 시장의 개입의 원인이 있는데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경제 안정화에서 개입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 원인 제가 해볼게요. 시장의 실패 원인, 불안정인 시장. 다른 말로 시장의 불안전성. 독점, 과점, 공급 독점, 뭐 독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 중에서 공급 독점하고 독점 정도까지 기억하는 거야. 그다음에는 두 번째가 규모 경제, 이것을 비용 체감 삶이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공공재, 예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대칭성, 비대칭성. 요거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은 시장의 실패 원인이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되는데, 좀 이따가 10분 쉬었다가 이제 공공재 하다 보면 공공재가 여기에 무임승차란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공공재도 시장이 실패고 무임승차도 시장이 실패가 되고 예부효과도 시장이 실패고 정예부과, 부예부과 전부 다 시장이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5개 중에서 사실은 5개 아니에요. 10개요. 하나, 둘, 셋, 넷, 공급도점 6, 5, 6, 7, 8, 9, 10. 정예부과를 예부경제, 부예부과를 예부 비경제, 불경제 엄청 많잖아요. 여기 이제 시장 실패 원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단독 문제로 물어보는 게 예부효과는 상대적으로 잘 물어보고 공공재든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고 예부효과는 한 3년에 한 번꼴로 공공재는 한 6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부효과하고 이제 공공재를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이 공공재가 나오고 그 끝나고 나면 예부효과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부효과까지 배우면 정책론, 총론이 끝나는 거야. 공공재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공재. 공공재까지 해볼까요? 쉬었다고 싶죠? 그래요. 10분 쉬었다가 공공재 합니다.